뒤를 돌아보자 퍼런 이불이 형체를 잃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이불을 감싸고 있어야 할 지연이를 찾아 고개를 바삐 돌렸지만 지연이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질 않았다. 선배, 저 내려줘요. 마치 귓가에 대고 직접 속삭이듯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 한 차례 풀잎이 요동을 치더니 밤그림자에 숨어있던 들고양이 한 마리가 풀숲에서 슬그머니 머리를 내밀었다. 선배, 저 내려줘요. 온통 검은 털의 들고양이는 어둠에 몸을 섞으며 유유히 내게로 다가왔다. 고양이의 눈빛이 아스팔트 길을 초록빛으로 도배할 만치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선배, 저 내려줘요. 선배, 저 내려줘요. 고양이는 목을 길게 빼며 목이 막혀버린 듯 토악질을 시작했다. 고양이가 목을 뺄 때마다 헛바람이 통하는 소리가 들렸다. 헛바람이 통하는 소리가 들린 동시에 지연이는 선배, 저 내려줘요. 이렇게 나를 불렀다. 그 소리가 너무 명확해 귀에 입을 대고 말하는 듯 마치 지연이의 입바람이 깃불에 와서 닿는 것처럼 생생했다. 선배, 저 내려줘요. 고양이는 고통스럽게 입을 벌리며 고개를 땅으로 하늘로 젖히고 받기를 반복했다. 이내 고양이의 입에서는 차가운 은빛깔에 네모 반듯한 쇳덩이 같은 것이 반짝이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선배, 저 내려줘요. 언제 저것을 삼켰을까? 아니, 어떻게 삼켰을까? 고양이는 자기 머리통보다도 곱절은 긴 녹음기를 힘겹게 땅으로 내려놓고 있었다. 아, 진짜 선배. 잠깐만 내려줘요. 선배, 저 내려줘요. 헛소리할 생각하지 마. 형도 인내심에 커트라인 있어. 녹음기에선 낮 동안 향나무 앞에서 있었던 대화가 재생되고 있었다. 고양이는 목젖을 괴롭히던 녹음기를 개어내 속이 시원해졌는지 새침하게 돌아서선 풀숲 사이로 냉큼 뛰어들었다. 선배, 저 내려줘요. 녹음기에선 지연이 목소리가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지연아! 선배, 저 내려줘요. 지연아! 선배, 저 내려줘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순간 검은색 거대한 운형이 내 앞을 순식간에 지나쳤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림자에 놀라 몸을 움츠러들었지만 금방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왔다. 선배, 저 내려줘요. 눈앞에 지연이가 보였다. 지연이는 초승달에 매달린 듯 밤하늘 허공에 걸친 채 팔을 쭉 늘어뜨리고 있었다. 늘어진 팔이 마치 날개라도 된 양 지연이의 몸이 상하로 올랐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힘없는 날갯짓을 했다. 또 한 번 선배, 저 내려줘요. 이 소리가 귓가에 울렸을 때는 시야의 지연이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았다. 도로를 따라서 지연이가 부양하는 방향을 쫓아 박차를 가하는 동안에 할머니의 불길한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다. 저 향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어져요. 총각. 사람 열매. 끝도 없이 이어진 길을 뛰고 또 뛰어도 지연이를 잡을 수 없을 듯 했다. 하늘을 유영하듯 지연이의 몸은
유유히 떠내려갔다. 그 몸은 점차 도로와 거리를 벌리는 방향으로 뻗어 있는지 지연이는 곧장 산 너머로 몸을 띄었다. 도로는 지연이의 진로와 평행하지도 않았고 점차적으로 거리가 벌어지는 사선을 그렸다. 이렇게 멍청하게 바른 길로만 달려갈 수는 없어. 오른편의 풀숲으로 냅다 발을 찼다. 고만고만하게 자란 풀의 키가 내 눈을 현혹시켰을까. 생각한 것보다 몸이 깊이 꺼져 내려가 작지 않은 발목이 휘청했다. 가슴에서 어깨까지 솟아있는 풀속을 헤엄치듯이 지연이를 향해 달렸다. 이게 모두 편집장의 탓이었다. 그깟 삼류 찌라시 정보로 사람을 이런 흉흉한 동네에 보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소스도 명확하지 않은 정보였잖아. 이거 오지 말았어야 돼. 다른 일도 할 곳이 산더미 같았다고. 김성규 전 비서실장 자살 사건 기억하나? 편집장의 물음에 그게 뭐 어쩌냐고 물어볼 것을 나는 대체 왜?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죠. 이렇게 대답했을까? 그 당시에 김성규 씨 자살 현장엔 아무도 취재 사진 따오지 않은 것도 알고 있나? 사인이 뭐였죠? 자기 고향에서 목을 맸는데 그게 말이야 동네 한복판에 있는 향나물에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 가볼래? 에? 김성규 씨가 목을 맨 장소에서 조약돌이 얹어있는 유서가 나왔기 때문에 명백한 자살이라고 수사가 종결됐던 건 알아? 그런 건 신문에서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 근데 그 유서가 아주 골 때려. 유서 따위가 뭐가 어쨌냐. 그런 취재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바보처럼 편집장 비위나 살살 맞추며 신기하네요. 재미있는 취재네요. 이렇게 말한 내가 편집장이 나를 보냈다는 말도 아무래도 핑계인가? 이번 여름에 대비해서 살짝 흥이 돋는 남양 특집 취재로 할까봐요. 분위기 잡아가며 생각해본다면 이 미친 산골 동네에 가겠다고 자처한 꼴이자는가. 죄 없는 지연이까지. 저 선배랑 단둘이서만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 탓이다. 모두 내 탓이다. 이거 유서문을 좀 읽어봤는데 말이야. 이게 정말 기사감이야. 김성규 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밖에는 말을 못하겠어. 이런 상황이라면 말이야. 들어봐. 여기서부터 읽어줄게. 청송마을 찰령수 향나무에는 사람이 열린다는 소문이 있다. 천년 동안 숱한 전쟁의 역사 속 사람들 죽음의 산이 그 향나무 앞에 쌓여왔다. 가슴앓이 하던 안악, 과부들, 자살도 줄줄이 이 나무에서 이루어졌다. 하루에 서너 구의 시체를 매달고 있었던 날도 있더라는 구전. 이전까지는 믿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시를 내 몸소 체험한다. 이 나무는 사람을 이끈다. 나는 자살을 선택하려 고향 땅에 찾아든 것이 아니다만 이 나무는 나의 목을 자신의 팔에 매달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증거로 나는 이 향나무 주변만을 맴돌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 나무에 결박당했다. 이 나무는 자신의 표적을 놓지 않을 셈인 듯 나를 보이지 않는 밧줄로 엮어 가죽처럼 자신의 소나기 안에서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죽으나 그것을 자살이 돼 자살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 나무에게
살해당한다. 이 나무가 내 목숨을 원하기에 나는 이곳에 목을 건다. 어차피 나는 이 나무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 재밌네요, 편집장님. 가볼게 한번. 갈 때 지연이도 좀 같이 가. 저 혼자서도 괜찮은데요? 가서 일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라. 예쁜 여우배 좀 챙겨준다 생각하고 임마. 뭐 그래요. 그럼 좋죠 뭐. 좋죠 뭐? 등신 새끼. 좋죠 뭐가 아니잖아. 눈을 지연이에게만 고정한 채 정신없이 앞길을 헤쳤다. 푹푹 꺼지는 풀길의 무릉덩이로 종아리까지 젖어버렸다. 선배, 저 내려줘요. 또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녹음기는 도로 위에 버려둔 채 왔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야 정상이었다. 선배, 저 내려줘요. 어떻게 들리는 거냐고! 가의 속삭이는 소리를 쫓아 내 등을 돌아봤을 때 김성규 씨 유서글이 떠올랐다. 나를 보이지 않는 밧줄로 엮어 가죽처럼 자신의 소나기 안에서 가지고 놀고 있다. 그 헛소리의 실체가 이런 것인가 싶었다. 사방천지에 풀이며 능선은 사라지고 눈앞에는 돌멩이가 차곡차곡 쌓인 돌담과 덩치가 커다란 향나무가 우뚝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향나무에는 지연이의 몸이 목을 매단 사람처럼 걸려 있었다. 달빛에 비춰 보이는 지연이의 목에는 밧줄 따윈 없었으나 그 모습이 대롱거리는 게 나뭇가지에 목을 거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그저 허공에 떠있을 뿐인 그 모습에 넋을 잃어야 했다. 선배, 저 내려줘요. 나무로 달려가 지연이의 발을 잡아당기자 지연이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퍽이나 무거운 지연이의 몸을 받아내다가 나까지 바닥을 나뒹굴고 나서야 주변이 좀 더 보여오기 시작했다. 돌담길을 따라 둥그렇게 패인 자국. 달그림자의 운영이 움푹 패인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주변을 돌아보니 돌담을 따라서 수백도 넘어 보이는 자국들이 줄을 이어 있었다. 발자국? 나는 계속해서 이 담 안에만 있었던 것인가? 지연이를 살포시 땅에 내려놓고 돌담길 발자국에 발을 올려보니 내 발이 정확히 들어맞았다. 겹겹이 덮씌어진 발자국을 따라 계속해서 발을 옮겨보았다. 걸음의 보폭이 아닌 뜀박질의 보폭. 지연이는 계속 업은 채였나? 아무리 환상에 빠져 이 흙바닥을 뛰어다녔다는 추론을 내세워도 발자국이 깊게 파여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아스팔트를 밟았던 냉랭하고 딱딱한 감촉은 무엇이더란 말인가? 지연아, 괜찮니? 도로 위를 달렸던 것이 현실이든 지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었든 우선순위에는 변함이 없었다. 겉옷을 벗어 지연이의 몸에 걸치곤 이렇게 앉힌 뒤 뒤에서부터 끌어안아 주었다. 겉옷 주머니에 넣어주려 손을 잡으니 손에 온기가 느껴진다. 다행이었다. 조금 전과 같이 비현실적인 냉기는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연아, 대답할 수 있어? 정신이 있다면 성질을 부리겠지. 선배, 어디를 끼어나요? 어서 풀지 못해요? 뭐 이렇게. 지연이는 성을 내는 대신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무의식 중의 대답일까? 참고 대라면 좋겠다.
깨기 전까지 마을로 돌아갔으면. 마을 회관 앞에 주차되어 있는 내 차에만 오를 수 있다면. 떠올리는 생각들이 희망사항처럼 느껴졌다. 이것마저 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무에 목을 맨 듯 지연이가 두둥실 떠있던 모습을 보았다. 그걸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나? 방금 전에 직접 지연이를 끌어내렸었다. 무섭게 떨어져 내리던 지연이를 받아낸 그 무게감이 확실하게 손에 남아있었다. 반면 얼음장 같았던 지연이의 차가움도 아직 등짝에 남아있었다. 양말바람인 사람에게 10원어치 동정도 없던 아스팔트. 그 위를 달렸던 감촉도 날이 서있던 돌멩이를 밟아 생겨버린 발바닥의 상처도 그대로였다. 만신창이로 체력이 방전된 몸 상태만이 어느 쪽에서도 설명이 가능한 유일의 사실이었다. 정말로 가축처럼 가지고 놀다가 지쳐서 스스로 목을 맬 때까지 기다릴 공산일지도 몰랐다. 목을 매야 한다면, 그게 내가 이 환각 같은 현실을 오가는 이유라면 매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다. 최면이라도 걸린 듯 두 개의 현실 속 갈피 한 자락 못 잡는 상황이기에 마음 어딘가에서 향나무에게 패배를 인정해버렸을지도 몰랐다. 다만 지연이만큼은 아니었다. 목을 맬 땐 매더라도 후배 하나 못 챙기고 하는 팔푼이 선배가 될 순 없었다. 야, 춥냐? 이렇게 물으니 지연이가 또 웅얼대었다. 너 아까부터 대체 뭐라고 대답하니? 지연이는 내가 묻는 말에 한 번은 안 지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왔다. 하지만 매번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방언, 그 자체의 웅얼거림이었다. 지연이를 업어 담장을 넘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눈길에서 굴러 떨어지진 않았으면 좋으련만. 응? 내가 말을 붙인 것도 아니었는데 지연이 알 수 없는 방언이 또 한 번 터져나왔다. 완만한 언덕길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연이의 방언이 점차 소리를 더해갔다. 아까 전과 같은 바람 한 점은 없었는데 주변에 키 작은 나무와 풀잎들이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사라락 요란을 피웠다.